예,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시 후 오후 3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 법적 판단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정말 좀 많은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도 있었고, 또 직원 부장판사 관련 의혹 등도 있었고, 이 재판 과정들, 그리고 1년 넘게 진행된 좀 여러 가지 의혹들, 어떤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기현 판사는 판사이시지만 예.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흔들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판을 하심에 있어서 그 엄중함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좀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시는 걸 보다 보면 그 책임감과 엄중함을 느끼고 계신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뭐랄까요? 비판의 목소리도 냈고 의구심을 표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의 재판만은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 미래 국가 안정에 초석을 놓는 일이다라는 엄중함을 좀 인지하시면서 재판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어쨌든 법원의 일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뭐 왈가왈부하는 거는 옳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미래 국가 안정이라는 것을 심대하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뭐 주제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판에 넘겨진 일은 389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이뤄지게 되는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들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판사마다 다 성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 다를 텐데 굉장히 유연하게 했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이 재판에 대한 원칙은 정확하게 지켜나가셨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권은 확실히 보장을 해줬단 말이죠. 예.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재판부가 좀 권위적이고 엄격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기현 재판부는 사실 유연하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피고인들하고 검찰에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기현 재판부는 결론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과정의 유연함보다도 굉장히 좀 엄격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의 1년여의 재판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좀 여쭙는데 지금 일단 보여드릴 화면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법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뭐 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원에 따르면 일회용 신발을 나눠주고 그 일회용 신발을 신어야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매우 이제 이례적인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글쎄 뭐 어떤 취지인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뭐 잠시 후에 뭐 변호사에게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법원에서 또 뭐 만약의 상황을 뭐 대비한 조치일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법정 입구의 보안 검색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면들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방청객 소지품, 그 사물함에 보관한 뒤 금속 탐지기를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러한 좀 철저한 절차를 거친 뒤에 법원에 입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법정 내부에서는 녹음이나 촬영도 불가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이런 부분도 또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원 주변
네, 철저한 보안 검색과 또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양지민 변호사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보안 검색을 좀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 그리고 이번 이 선고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은 이제 생중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내란죄 관련 재판의 경우에는 그 절차, 그러니까 기일 하나하나마다 다 생중계가 거의 이루어지게 되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볼 수가 있는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8명의 피고인이 함께 이제 병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선고의 경우에도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기현 재판부가 일단은 선고를 하게 되는 이 절차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공소 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의 판단에 이루어져서 그 이후 선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 꼼꼼하고 세심한 이 피고인들마다 각자의 상황을 판단할 것인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1년 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주재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모두 극복을 하고 이 선고 기일에는 판결문에 그러한 논쟁의 여지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배제를 하고 이 객관적인 증거에 현출된 부분만을 기초 삼아서 판결을 내리게 될 수 있을지도 하나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 눈길이 가는 부분은 네.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의 이 수사권 부분에 대한 조금의 의문의 심증을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유죄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 수사권의 적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풀이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밝힐지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 변호사로서의 소회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여 분 정도 뒤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이 대법정 30년 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그 법정입니다. 오늘 지기현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도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30년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후에 그 자리에서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12.12 사태 이후에 47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내란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오늘이 기점이 돼서 절대 이 국가의 안정, 그다음 헌정 질서의 안정은 흔들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좀 더 의미를 지금 더하는 그런 재판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국가의 갈등, 사회의 갈등이 이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영국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적인 요소를 오히려 오늘 깔끔하게 해소하는 판결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현재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재판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런 부분이 오늘 재판의 판단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이 보안 검색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속속 입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입증을 하기 위해서 보안 검색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 과연 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네, 판단은 뭐 지금 뭐 예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비극의 반복에서 사실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진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재판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권한의 사용,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권한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헌법을 통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사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건 사법부제 이게 개헌권이 있어요. 있지만은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전시 상황과 같은 비상 사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공의 안녕을 해칠 정도의 그런 혼란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 없이 개헌권을 발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걸림돌 때문에 개헌권을 발동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당이 이 계속 탄핵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갖다가 마비시키려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걸림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역시 대통령도 권한을 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이제 폭력적인 계엄령을 발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국민들 누구도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능적인 이 방법을 사용해서요. 권한이 민주당이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탄핵을 지속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은 맞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런 이 돌발 사태를 부르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말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능적인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온 것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런 정리를 좀 해서 이 내란 부분 헌법을 조금 더 개정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배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피고인 수가 8명에 이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심스럽게 한 2시간 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선고에 있어서는 공소 사실에 대한 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이 기소를 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어떠한지 유무죄 판단을 하면서 간략하게 그러한 이유도 밝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유무죄 판단이 선 이후에 이 피고인에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점은 불리하고 어떤 점은 유리해서 뭐 이렇게 양형에 반영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선고량, 그러니까 주문의 선고가 있게 됩니다. 이때 그 선고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의 이제 재판의 경우에는 선고 기일의 경우에는 8명의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공통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설시를 하고 피고인들마다 제1피고인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의 피고인들마다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순서는 피고인들의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재량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가장 마지막에 한다라든지 일부 어느 정도 생략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재판장의 재량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8명의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만약 직위원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판결문의 전체에 대한 설시를 하는 것보다는 요지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 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겠다라고 한다면 이 판결의 요지를 이러한 주목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재판의 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을 넣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자,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지금 이제 법정 내부 모습입니다. 법정 외부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 내에 지금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는 그 보안 검색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첨언해 주실 부분은 뭐 마음껏 좀 첨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이번 선고 최대 핵심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내란 성립 요건이 국헌 문란 그리고 폭동을 일으켰는지 이 부분인데 재판부는 과연 어떻게 좀 판단하겠습니까? 일단은 두 번의 판단이 나왔고요. 예. 두 번의 판단 속에서 국한문란은 분명하다. 국회에 사실상 군대를 보냈고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침입을 막았으며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므로써 계엄 해제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취지가 충분히 설명을 됐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선관이라든가 헌법기관들에 가서 그 기능에 대해서 위협적인 어떤 행위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한문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한문란에 대해서는 뭐 피고인 측에서도 크게 따지지 않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폭동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법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세세히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국민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한 지역의 안녕을 해치는 것보다 국회의 안녕을 해치는 것은 한 지역을 넘어서는 전국의 안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여지가 없다. 그냥 너무 지식을 하시는 분이 지적 어떤 잘남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상식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지식도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역시 이 부분은 두 번의 재판과 같게 내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번의 재판을 이야기하면 한덕수 전 총리 또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던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한덕수 재판부는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 12.12 사태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는데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성이 크다. 죄책이 더 무겁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재판부도 역시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런데 이 뭐 같은 법원의 1심 재판부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같은 재판부의 선행 판결을 벗어나서 이 직연 재판부가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회의적이죠. 그러니까 앞서 선행 재판부의 법리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그래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재판의 신뢰성이라든가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하지 않은 한은 직연 재판부도 그 법리 속에서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뭐 한덕수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은 사형이 불가피한 거죠. 사형이 불가피한데 다만 이제 12.12 사태와 다르게 유혈 사태가 없었다든가 뭐 인명 피해가 없었다든가 우리 국가기관의 기능이 오랫동안 마비가 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 정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 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우리 대변인님은 보수 진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미래가 너무 저는 불안정해질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미래가 적어도 이런 불법 계엄이나 내란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정말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법원이. 근데 그런 곳에서 미래에
그런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판단을 내리신다면 저는 역사가들의 판단이 날카로운 판단을 또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제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는 중에 지금 현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입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뭐 잠시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불구속 피고인들이 먼저 입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 텐데 과연 직위원 재판부도 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이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게 실탄 지급도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거 막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폭동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럼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내란죄 성립 요건의 경우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예. 이것이 모두 충족이 된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두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란죄 성립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헌문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라든지 무력화시킨다라든지 헌법 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야만 하는 구성 요건 때문에 우리가 내란 범죄에 대해서 목적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인 것인가라고 보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아니면 군을 동원해서 체포조를 가동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직위원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실관계가 기초사실관계로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라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충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고 군을 동원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인정이 된다면 막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동의 경우에는 네. 과거 전두환 씨에 대한 이 재판에서 폭동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하는 정도가 폭동에 이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동요하고 그리고 이 군이 이 국회에 들어가고 선관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포를 느꼈을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면 한 지방의 평온을 침해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설시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직위원 재판부는 아니지만 다른 1심 재판부에서 한 차례 인정이 되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다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동일한 증거가 현출되어서 사실관계가 사실상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구성 요건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 5분 뒤에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현재 현장에서 들려지는 전원에 따르면 특검과 변호인은 일단 모두 착석한 상황이고 또 불구속 피고인도 먼저 입정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른 쟁점 바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인데 이게 이제 지난해 3월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직연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 좀 관심인데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 네. 측에서는 이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내려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는 이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 걸쳐서 이제 내란 수사를 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이제 체포방해 재판과 관련해서 네. 그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있다고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재판부의 판정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렇다 네. 그러면은 이게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었다. 그런데도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를 왔다. 그러면 1년 내내 재판한 이 사실이 지금 이게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재판을 했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연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내린다. 이거는 보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그 당시는 굉장히 초기였고요. 많은 논리들이 발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수많은 1심 재판부들이 판단을 하면서 논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는 수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경우는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 외에 다수의 판단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영장 심사까지 포함한 1심 재판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그 논리들을 충분히 지기현 판사가 살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도 본인이 이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당시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다 명확한 판단이 외부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물론 상급심은 아니지만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들을 논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살펴보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만약에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에 비추어 이것이 수사권이 없었다면 재판을 이렇게 끌고 와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직위원 재판부도 내란 수사권은 인정하고 판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눈여겨볼 사안으로 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어떻게 이제 인정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위법을 인정을 하게 되면 네.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앞서서 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의 입장과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판결이 나온다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크고 이런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게 집중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재판부끼리 어떠한 선고 내용을 미리 공유한다라든지 아니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뭐 입맞추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사실상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게 되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법리적으로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직위원 판사, 그러니까 재판장이 밝힌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재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짚고자 한 부분은 알겠으나 이러한 판단이 지금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